바보 같은 녀석. 결국 너는 속았다. 기가 막혀서 여러분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제 말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까지 하던 그 순한 양 같던 남편이 제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간 사이 소위 특급 산후도우미라는 여자를 우리 침대 위에서 짓누르고 있었다는 거려. 그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아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그 개 같은 년놈들의 낯짝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평생 채식에 불공만 들이던 저희 엄마가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얼음장보다 차가운 눈빛으로요. 어리석은 것, 지금 들어가면 그냥 불륜 현장을 덮치는 것뿐이야. 내일이 바로 저놈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릴 도살장이 될 거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이미 거대한 거미줄을 쳐놓고 저 탐욕스러운 기생충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아침 공기에는 간밤에 내린 비의 습기가 남아 있었다. 일산의 아파트 단지는 늘 그렇듯 젖은 흙과 풀이 뒤섞인 상쾌한 냄새로 시작되었다. 내 이름은 하는별. 결혼 3년 차에 이제 막 6개월 된 아들이 있다. 내 남편 이현우는 남들 눈에 거의 완벽한 남자다. 어젯밤 우리는 남편 회사에서 주최한 투자자 만찬회에 참석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이현우는 시종일관 내 손을 꼭 잡고 마치 귀한 장신구처럼 나를 대했다. 접시에 담긴 대하 요리가 나오자 그는 일회용 장갑을 끼고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껍질을 까서 소스에 찍어 내 접시 위에 올려주었다. 그러고는 사람을 빠뜨려 죽일 듯한 다정한 눈빛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우리 은별이 많이 먹어? 민준이 돌보느라 힘들었잖아. 주변에서는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현우 씨는 정말 모범 남편이네요. 은별 씨는 복 받았어요. 그러게요. 능력도 좋은데 이렇게 가정적이기까지. 요즘 이런 남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니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그 새우를 입에 넣었다. 입안 가득 달콤한 맛이 퍼졌지만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쓴맛이 일었다. 나는 그 가면이 너무나 익숙했다. 바로 그저께 밤이었다. 나는 우리 공동명의 카드, 정확히는 아버지가 매달 내 생활비로 넣어주시는 돈으로 신상 에르메스 가방을 하나 샀다. 집에 돌아와 그가 쇼핑백을 본 순간 얼굴에 걸려있던 다정한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침실 문을 닫았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독을 바른 바늘처럼 심장에 하나하나 박혀왔다. 하는별,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넌 돈 쓰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뭔데? 이 돈이 내가 번 돈인 줄 알아? 내 아버지 돈이잖아. 나는 가방 버클에 손을 얹은 채로 굳어버렸다. 현우 씨, 이건 아빠가 주신 용돈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기로 해.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한 걸음씩 다가왔다. 잘생긴 얼굴에는 경멸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내가 정말 이 집의 안주인이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넌 내 애비 후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기생충일 뿐이야. 내 아빠 없으면 너, 하는별이 뭔데? 기생충. 그 단어는 녹슨 열쇠처럼 내 고막을 쑤시고 들어와 마구 휘저었다. 온몸의 피가 그 순간 그대로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남들 앞에서 내게 새우를 까주던 남자, 임신했을 때 내 발을 씻겨주던 남자, 출산 후에 나를 껴안고 여보, 고생했어 라고 말해주던 남자. 그의 마음속에서 나는 그저 가격표가 붙어있다. 언제든 떼어낼 수 있는 상품에 불과했다. 내 눈물이 속절없이 터져나왔지만 그는 쳐다보지도 않고 잠옷을 집어들며 역겹다는 듯 한마디를 내뱉었다. 역겨우니까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 진짜 재수 없어. 그날 밤에 굴욕이 가시기도 전에 그는 다음날 다시 사람들 앞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정한 남편 역할을 연기해냈다. 나는 꼭두각시처럼 그의 연기에 맞춰 행복한 결혼이라는 이름의 이 황당한 연극을 함께했다. 그리고 이 연극을 절정으로 치닫게 한 것은 특급 도우미 최미경의 등장이었다. 나는 출산 후 몸이 계속 허약했고 젖도 부족했다. 신생아를 돌보는 피로까지 겹쳐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이현우는 나를 안쓰러워하며
고급 직업 소개소를 통해 최미경을 구해왔다. 그녀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이었다. 이력서에는 간호학 전공에 10년 이상의 육아 경력이 적혀 있었다. 그녀가 처음 집에 들어오던 날, 내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최미경입니다. 그냥 미경 이모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앞으로 집안일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몸조리 잘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얼굴에는 공손하고 겸손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현우가 옆에서 만족스럽게 거들었다. 은별아, 봐, 내가 말했지? 최 이모님 정말 프로페셔널하시다고. 이제 당신 푹 쉴 수 있겠다. 나는 그때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이 모처럼 믿음직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최미경의 공손함에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날카로운 시선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늘 내가 수유를 할 때 무심코 지나가며 사모님, 고생이 많으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 눈빛은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듯 했다. 그녀가 만드는 음식은 언제나 이현우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었고 내가 흘리듯 먹고 싶다고 했던 미역국은 늘 오늘 재료가 신선하지 않아서요 라는 핑계로 거절당했다. 가장 소름이 돋았던 것은 내가 급성 유선염으로 39도까지 열이 치솟아 온몸이 덜덜 떨렸을 때였다.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나는 그녀에게 중앙난방 온도를 조금만 높여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깍듯하게 대답했다. 네, 사모님. 바로 올려드릴게요. 한밤중에 나는 추워서 잠에서 깼다. 에어컨 송풍구에서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고 있었다. 나는 힘겹게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온도는 선명하게 18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내가 최미경을 부르자 그녀는 세상 무해한 얼굴로 경악했다. 어머나. 사모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모드를 잘못 눌렀나 봐요. 냉방으로 해놨네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서 정말 죽일 년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심지어 자기 뺨을 가볍게 때리기까지 했다. 나는 열에 들떠 화를 낼 기력조차 없었다. 그때 소리를 듣고 온 이현우는 내게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나를 향해 미간을 찌푸렸다. 은별아, 이모님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뭘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어? 당신의 낳고 성격이 왜 이렇게 날카로워졌어? 그 순간 나는 침대에 누워 서로 죽이 척척 맞는 두 사람을 보며 발끝부터 한기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18도의 냉기보다 더 뼛속까지 시린 한기였다. 나는 이 집에서 까탈스럽고 유난 떠는 악녀가 되어 있었다. 나는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졌다. 거울 속에 나는 급속도로 시들어가는 꽃 같았다. 이 보이지 않는 압박감에 질식할 것만 같았다. 나는 아이를 데리고 며칠 친정에 가 있기로 결심했다. 환경을 좀 바꿔보고 싶었다. 친정에 간 바로 다음 날 아버지 회사에서 내가 서명해야 할 긴급 서류가 생겼다. 그런데 그 서류를 하필 침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두고 온 것이었다. 나는 가사도우미 편에 보내달라고 할 생각이었는데 늘 불경이나 외우며 세상사에 무심하던 엄마가 갑자기 말했다. 내가 같이 한번 다녀오마. 드라이브도 할 겸 요즘 내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나는 별 생각 없이 엄마와 함께 집으로 향했다. 아버지의 돈으로 장만해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 집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최미경이 아들 민준이를 데리고 낮잠을 자고 있을 시간이었다. 나는 그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발소리를 죽여 2층으로 올라갔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문을 밀려던 순간 억눌린 듯하면서도 노골적인 거친 숨소리와 여자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그 소리는 끈적끈적한 독사처럼 순식간에 내 심장을 휘감았다. 현우, 너무해. 사모님 있을 땐 이렇게 만지지도 못했으면서. 최미경의 목소리였다. 머릿속이 휑하고 울리며 새하얘졌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었고 온몸에 피가 머리끝까지 쏠렸다. 나는 그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내 남편, 이현우가
내가 매일 공손하게 지모님이라 부르던 그 여자를 우리의 푹신한 침대 위에서 짓누르고 있었다. 내가 직접 고른 매트리스, 직접 고른 침구 세트 위에서. 그 아줌마, 이현우의 거친 숨소리에는 경멸 어린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 얘기 꺼내지 마. 재수 없게. 지금 그 여자 몸매 좀 봐. 완전 통나무야. 만지기도 싫어. 걔네 아빠 2차 투자건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이혼했지? 최미경이 요염하게 웃으며 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쓸었다. 그럼 오빠 언제 그 여자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할 건데? 고지야, 자기야. 이 돈만 들어오면 바로 빈손으로 쫓아낼 거야. 그때가 되면 이 회사도, 이 집도 전부 다 우리 거야. 콱콱. 내 세상이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고 심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눈앞이 온통 핏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당장 뛰어들어가 저 두 년놈의 파렴치한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고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다. 내가 문을 걷어찰듯 발을 드는 바로 그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 내 입을 틀어막았다. 다른 한 손은 쇠집게처럼 나를 문가에서 끌어냈다. 나는 경악하며 고개를 돌렸다. 엄마의 눈과 마주쳤다. 그것은 내가 알던 불당에서 조용히 연부를 외던 다정한 엄마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얼음을 머금은 채 표범처럼 냉정하고 서늘한 빛을 뿜어내는 사냥꾼의 눈이었다. 엄마는 나를 조용한 계단으로 끌고 갔다. 그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다. 나는 계속 버둥거리며 목구멍으로 끄끄대는 비명을 삼켰다. 눈물은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흘러내렸다. 하는 별, 정신 차려. 엄마는 목소리를 극도로 낮췄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지금 뛰어들어가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저것들 한바탕 때려 눕히고 나면? 그놈이 너를 정신병자로 몰아가게 할 거야? 아니면 재산 빼돌릴 시간을 줘서 내가 빈손으로 쫓겨나게 만들 거야? 나는 얼어붙었다. 엄마의 말은 내 머리 위로 쏟아지는 얼음물 같았다. 엄마는 나를 보며 늘 들고 다니던 가방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내 품에 안겨주었다. 이거 봐.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두툼한 자료 뭉치가 들어있었다. 첫 장은 최미경의 신상 정보였다. 나이 32세. 미혼. 그 아래에는 그녀와 이현우가 대학교 캠퍼스를 배경으로 찍은 다정한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들은 옛 연인이었다. 두 번째 장은 최미경의 임신 진단서였다. 출산 예정일이 내 아들의 예정일과 한 달도 채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내 아들 민준이는 예기치 않은 조산으로 태어났다고 했다. 원래부터 예기치 않은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내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다. 나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했다. 왜 최미경이 나를 그런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는지, 왜 그녀가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혔는지. 그녀는 질투하고 복수하고 나라는 안주인에게 시위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현우가 처음 내 아빠한테 회사 차릴 돈을 달라고 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엄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사람 시켜서 반년 동안 뒤를 캤다. 이 최미경이란 여자가 바로 그놈이 밖에 숨겨둔 여자야. 그들은 공모해서 널 임신시키고 최미경도 비슷한 시기에 임신하게 한 다음 내가 산후우울증으로 몸과 마음이 무너지게 설계한 거야. 그리고 자연스럽게 도우미 신분으로 이 집에 들어온 거지. 그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내 남편 자리 따위가 아니었어. 우리 한씨 집안의 모든 것이었지. 나는 멍하니 엄마를 바라보았다. 처음 보는 사람 같았다. 채식하며 불공만 들이던 연약한 여인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어리석은 것. 엄마는 내 차가운 뺨을 어루만졌다. 눈빛의 한기는 어느새 애틋함과 결연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뭘 울어? 눈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거야? 지금 들어가는 건 그저 불륜 현장을 덮치는 거고 악다구니 쓰는 것밖에 안 돼. 우리가 할 일은 저놈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감옥에 보내는 거야. 자, 이제 눈물 닦고 엄마랑 집에 가자. 지금부터 도살장은 이제 막 문을 여는 거니까. 나는 엄마를 보고
다시 굳게 닫힌 침실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이 점점 더 단단하고 차가운 무언가로 바뀌어갔다. 그것은 증오라는 것이었다. 친정으로 돌아와 나는 방에 틀어박혀 꼬박 하룻밤을 새웠다. 천장 위로 이현우와 최미경이 침대 위에서 뒹구는 모습과 그들의 악독한 말들이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떠올릴 때마다 칼로 심장을 저미는 듯 했다. 동이 틀 무렵 방을 나서자 엄마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찻상 위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생각은 정리됐니? 엄마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물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얼음장 같았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내 목소리는 내 것 같지 않게 쉬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 엄마의 대답은 간단명료했다. 지금부터 너는 그놈보다 더 연기를 잘하는 아내가 되어야 해. 그놈이 몇 마디 달콤한 말로 구슬리면 금방 마음이 풀리는 그놈을 철석같이 믿는 어리석은 아내? 내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 위선적인 얼굴을 다시 봐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생리적인 구역질이 치밀었다. 은별아,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복수는 순간의 충동이 아니야. 정밀한 설계지. 너는 참아야 해. 그놈이 인생의 정점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그리고 그때 천국에서 지옥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거야. 그리하여 다음 날 오후 나는 아들 민준이를 안고 그 숨막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이현우는 나를 보고 얼굴에 스치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늘 그랬듯 다정한 표정으로 그것을 덮었다. 그는 달려와 아이를 받아 안으며 긴장한 듯 물었다. 어떻게 벌써 왔어? 며칠 더 있지? 장모님은 괜찮으시고? 그냥 당신 보고 싶어서. 이 집도 그립고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순종적이고 조금은 의존적인 미소를. 친정이라고 해봤자 우리 집만 하겠어요. 그리고 당신 혼자 밥은 잘 챙겨 먹나 걱정돼서요. 내 말에 그는 완전히 마음을 놓은 듯 했다. 그의 눈에 서려있던 경계심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은근한 우월감과 동정심이 들어찼다. 그는 아마 내가 자신 없이는 살 수 없고 자기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그런 여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바보. 그는 애정 어린 신용으로 내 코를 톡 쳤다. 나야 최 이모님이 챙겨주시잖아. 최미경이 때 맞춰 부엌에서 나왔다. 얼굴에는 여전히 그 공손한 표정이 걸려 있었다. 사모님, 오셨어요. 저녁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오후에 보양식을 좀 끓여놨는데 현우 사장님께서 사모님 요즘 힘드실 테니 특별히 챙겨드리라고 하셨어요. 나는 그녀를 보았다. 내 침대에서 내 남편과 뒹군 여자가 지금 가장 살가운 목소리로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속이 뒤집혔지만 나는 참아냈다. 심지어 그녀에게 웃어 보이기까지 했다. 고마워요, 이모님. 고생 많으셨어요. 그 보양식에서는 진한 약재 향이 풍겼다. 나는 직접 한 그릇을 떠서 막 샤워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경제 뉴스를 보고 있는 이현우 앞에 가져다 주었다. 여보, 탕 좀 마셔요. 요즘 회사 상장 때문에 당신 얼굴이 반쪽이 돼서 내 목소리는 나 스스로도 역겨울 정도로 달콤했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 틈하고 대답했다. 나는 그가 한 숟갈 한 숟갈 그 탕을 떠먹는 모습을 보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차가운 미소를 입가에 그렸다. 그 탕에는 내가 약국에서 사온 무생무취의 강력한 설사약이 들어 있었다. 한밤중 안방 화장실에서 이현우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뜬 채 그 소리를 또렷하게 듣고 있었다. 잠시 후 그가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며 투덜거렸다. 이상하네, 속이 왜 이렇게 안 좋지? 토하고 설사하고 난리야. 나는 즉시 일어나 걱정 가득한 얼굴로 그를 부축하며 이마를 짚었다. 어머, 세상에. 뭐 잘못 먹었어요? 병원 갈까? 다 나 때문이야. 그 탕 마시게 해서. 탕이 문제였나? 그는 손을 저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아닐 거야. 그냥 보통 장염이겠지? 유난 떨지 마.
나는 그에게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고 위장약을 찾아주며 정말로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처럼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는 한치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병적이고 냉혹한 쾌감만이 가득했다. 이현우, 이건 그냥 에피타이저야. 내가 내게 준 고통 1000배, 10,000배로 돌려줄게. 다음 날, 나는 계획의 두 번째 단계에 착수했다. 아침 식사 때 이현우는 간밤의 고생으로 입맛이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어제 아빠가 물어보시던데 회사 상장 전 최종 자금 조달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대요? 돈 이야기가 나오자 이현우의 눈이 즉시 빛났다. 그것은 그의 명줄이자 내가 조여올 올감이었다. 순조로워. 주요 주주 몇몇이 아주 긍정적이야. 장인어른 2차 투자금만 들어오면 바로 상장 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다행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말했다. 그런데 아빠 쪽에서 좀 귀찮은 절차가 있나 봐요. 이사회에서 이번 추가 투자를 순조롭게 통과시키려면 상세한 재무 상태 보고서가 필요하대요. 특히 우리 집에서 들어간 초기 자금 사용 내역이랑 회사 최근 1년 자금 흐름 같은 거요. 그게 실사 때문에 꼭 필요한 절차라고 하던데 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말을 전하는 순진한 아내인 척했다. 이현우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회사 장부는 그의 가장 은밀한 영역이었다. 나는 즉시 억울한 듯한 말투로 덧붙였다. 나도 그 사람들 참 귀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형식적인 건데 가족끼리 뭘 그렇게 복잡하게 구는지. 근데 아빠가 규정이라서 어쩔 수 없대요. 안 그러면 이사회에서 할 말이 없다고. 여보,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나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조금은 숭배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난 3년간 내가 매일 그에게 보여주었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그 한 줄기 경계심을 다시 풀었다. 그의 눈에 나는 그저 전령에 불과했다. 그리고 아버지 쪽의 규정이라는 것도 그럴듯하게 들렸다. 더 큰 돈을 얻기 위해 장부를 내주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당연히 문제없지. 그는 미간을 펴며 대범한 척 웃었다. 우리 회사 장부는 투명해서 못 보여줄 게 없어. 아빠 쪽 회계사더러 우리 재무팀장이랑 연락하라고 해. 내가 얘기해 둘게. 정말요? 잘됐다. 나는 사탕을 얻은 아이처럼 기뻐하며 손뼉을 쳤다. 역시 우리 남편이 최고야. 그는 내 아부에 만족하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착하네. 그 순간 나는 피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순순히 그의 칭찬을 받아들였다. 속으로는 냉소를 머금었다. 이현우, 이 탐욕스러운 물고기야. 드디어 미끼를 물었구나. 그날 오후 어머니 회사의 에이스 회계팀이 아버지의 개인 고문 자격으로 이현우의 회사에 들어갔다. 그의 재무팀장은 지시를 받았음에도 카리스마 넘치고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는 전문가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저녁에 나는 회계사로부터 초기 보고서를 받았다. 서재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암호화된 파일을 열었다. 차가운 숫자들의 행렬이 화면 가득 펼쳐졌다. 그것은 빽빽한 그물처럼 이현우의 배신의 궤적을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었다. 그는 미경컬처라는 이름의 유령 회사를 설립했다. 법인 대표는 놀랍게도 최미경의 남동생이었다. 지난 2년간 그는 수많은 가짜 마케팅 대행, 컨설팅 서비스 계약을 통해 아버지가 투자한 약 30억 원의 자금을 조금씩 이 유령 회사 계좌로 빼돌렸다. 그 액수는 충격적일 정도로 거대했다. 그는 그 돈으로 강남의 최미경을 위한 고급 오피스텔을 사주고 최미경의 부모에게는 고급 외제차를 사주었다. 그 돈으로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내가 친정돈으로 가방 하나 산 것조차 기생충이라며 비아냥거렸다. 알고 보니 진짜 기생충은 바로 그였다. 그는 아버지가 이룩한 제국에부터 우리 집안의 피를 빨아먹고 그 피로 자신과 그의 정부를 살찌우는 거머리였다. 나는 컴퓨터를 끄고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의 야경은 눈부시게 화려했지만 내 마음은 바닥 없는 심연이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슬픔은 분노와 증오에 타서 말라버렸고 오직 단단하고 냉혹한 결심만이 남았다. 이현우, 내 좋은 시절도 이제 끝이야. 그 후 며칠간 나는 정신분열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 낮에는 다정하고 남편을 굳게 믿는 아내 하는별이었고 밤에는 이현우가 잠든 사이 메스를 들고 이 사기극을 정밀하게 해부할 준비를 하는 복수자였다. 올가미는 이미 그의 목에 걸렸다. 이제 내가 할 일은 그 밧줄을 한 겹 한 겹 조이는 것뿐이었다. 이현우는 매일 집에 돌아오면 오랫동안 뜨거운 물에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다. 하루의 피로를 씻어낸다고 했다. 이것은 내게 최고의 범행 시간이 되어 주었다. 그날 밤, 욕실에서 그의 엉터리 콧노래가 들려왔다. 그는 기분이 아주 좋았다. 아버지 쪽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그에게 확신을 주었고 2차 거액 투자는 이미 손에 넣은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실크 잠옷을 입고 소리 없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주차장은 서늘하고 조용했다. 냉장고 컴프레서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거렸다. 나는 그의 검은색 제네시스 G80의 문을 열고 익숙하게 조수석 앞 글로브 박스를 열어 작은 블랙박스를 찾아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긴장되면서도 흥분되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도둑이 된 기분이었다. 나는 메모리 카드를 뽑아 가장 빠른 속도로 2층 서재로 달려와 리더기에 꽂았다. 컴퓨터 화면에 날짜별로 정리된 수많은 영상 파일이 떴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헤드폰을 낀 채 반년 전 첫 파일부터 재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지루한 출퇴근길 풍경과 라디오 소리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미경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오디오에 등장했다. 현우 오빠, 언제 우리 집에 올 거야? 나 오빠 보고 싶단 말이야. 물이 뚝뚝 떨어질 듯 교태 섞인 목소리였다. 착하지. 요즘 분위기가 안 좋아. 그 늙은 여우가 좀 의심하는 것 같아. 그 양반 처리하고 나면 너랑 우리 아기 보러 갈게. 이현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내 손이 순간 꽉 쥐어졌다. 아기. 최미경의 그 아이도 그는 아기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내가 10달을 품어 죽을 힘을 다해 낳은 민준이는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컴퓨터를 부숴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계속 들었다. 오디오 파일에는 그들의 파렴치한 음모와 나와 우리 가족에 대한 악독한 욕설이 가득했다. 하는별 그 등신 같은 년, 오늘 또 내가 에어컨 춥게 틀었다고 지랄하는데 진짜 산후우울증인지 뭔지 짜증나 죽겠어. 최미경이 투덜거렸다. 좀만 참아. 걔 지금 완전 약골에 정신도 오락가락하잖아. 돈만 받으면 그년이랑 그 새끼까지 싹 다 쫓아낼 거야.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그 여자는 그냥 우리 계획에 필요한 자궁이었을 뿐이야. 이현우의 목소리는 악마처럼 차가웠다. 자궁. 내 아들은 새끼. 나는 자궁. 헤드폰에서 흘러나오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벌겋게 달군 인두처럼 내 심장을 찢었다. 나는 헤드폰을 벗어 던지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나는 그가 단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 집 돈을 탐낸다고만 생각했다. 그의 눈에 나와 내 아이가 사람 취급도 못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고통에 잠겨있을 시간이 없었다. 나는 억지로 냉정을 되찾고 이 오디오 파일들을 하나하나 암호화된 하드 드라이브에 복사했다. 내용별로 분류하고 자산 횡령모에 한시 일가 모욕, 불륜 증거라고 이름 붙였다. 이 모든 작업을 마치자 나는 기운이 다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 파일들이 바로 그를 향해 발사될 첫 번째 총알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그 악독한 여자가 법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엄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첨부 파일 하나와 짧은 지시. 다운로드하고 즉시 파기할 것. 나는 첨부 파일을 열었다. 암호화된 PDF 파일이었다. 엄마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진단서 한 장이 화면에 나타났다. 최미경의 것이었다. 진단서 날짜는 그녀가 우리 집에 들어오기 한 달 전이었다. 나는 빠르게 훑어내렸다.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었다. 보고서 마지막 진단 결과란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기 매독. 전염성 매우 높음. 내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다가 이내 나를 삼킬 듯한 분노와 공포가 온몸을 덮쳤다. 매독. 이 여자는 자신이 심각한 전염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몇 달간 매일 내 아들을 안고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그 얼굴에 뽀뽀를 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서재를 뛰쳐나와 아기 침대로 달려갔다. 아들 민준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숨소리는 고르고 뺨은 분홍빛으로 물든 천사 같았다. 나는 손을 뻗었지만 차마 만질 수가 없었다. 내 손에도 뭔가 보이지 않는 더러운 것이 묻어 있을까 봐 두려웠다. 내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다. 한 어머니의 공포와 분노를 위한 눈물이었다. 이현우, 최미경, 이계 같은 년놈들. 너희는 내 돈을 빼앗으려 한 게 아니었어. 내 인생을, 내 아이를 망가뜨리려 한 거야. 나는 피맛이 느껴질 때까지 입술을 깨물었다.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저놈들 감옥에 보낼 거야? 엄마에게서 곧 답장이 왔다. 그래야지. 그 진단서가 바로 저것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입장권이다. 고해 상해와 아동 건강 위해 저것들 콩밥 먹기엔 충분하고도 남아. 나는 그 치명적인 진단서와 블랙박스 오디오 파일을 함께 USB에 저장했다. 이 작은 USB가 내 손안에서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심판의 호리자, 복수의 나팔이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차갑게 평정을 되찾았다. 거울 앞에 서서 눈이 시뻘겋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여자를 보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는별, 지금 이 기분을 기억해. 이 증오를, 이 고통을. 내일이 바로 내가 이 모든 고통을 몇 배로 되갚아주는 날이야. 결전의 무대는 이미 준비되었다. 장소는 바로 우리 집 거실. 시간은 바로 내일. 이현우의 회사 상장 전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 주주총회. 그는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정점으로 향하는 축하연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는 그것을 그의 장례식으로 만들 생각이었다. 다음 날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나는 일찍 일어나 디올의 검은색 원피스를 골랐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날카로운 라인이 돋보이는 옷이었다. 나는 정교하지만 차가운 느낌의 화장을 했다. 새빨간 립스틱은 마치 전사의 출정 깃발 같았다. 거울 속에 나는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다정하게 미소 짓는 법밖에 몰랐던 하는별은 죽었다. 거울 앞에 선 것은 이제 막 전쟁터로 향하는 여왕이었다. 거실에는 케이터링 업체에서 배달 온 고급 음식과 샴페인 타워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현우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의기양양하게 하객들 사이를 오갔다. 그의 회사 핵심 주주들, 그가 뒤에서 돼지 새끼라고 욕했던 박이사를 포함해 모두가 도착해 있었다. 우리 부모님도 오셨다. 아버지는 굳은 표정이었고 어머니는 늘 그렇듯 평온했다. 마치 평범한 가족 모임에 온 사람처럼. 이현우의 부모님도 잔뜩 차려입고 참석했다.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자부심을 감추지 못했고 나를 보는 눈빛에는 내가 드디어 쓸모가 있구나 하는 식의 시혜적인 태도가 엿보였다. 이현우는 나를 보고 눈을 빛내며 다가와 다정하게 내 허리를 감쌌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다. 여보, 오늘 정말 아름다워. 그에게서 나는 코롱 향수와 야망이 뒤섞인 냄새를 맡았다. 속이 울렁거렸다. 하지만 나는 까치발을 들어 그의 뺨에 차가운 입맞춤을 남기며 꽃처럼 화사하게 웃었다. 당연하죠. 오늘 당신의 날이잖아요. 그는 나의 사리분별에 만족하며 나를 거실 중앙으로 이끌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다. 얼굴에는 승리자의 광채가 넘실거렸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회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여기 계신 주주 여러분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제 장인어른이신 한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제 가장 사랑하는 아내 은별이도요. 그는 나를 애틋하게 바라보았다. 고마워, 여보.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거야.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의 부모님은 감격에 겨워 눈시울까지 붉혔다. 박 이사도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현우는 이 만인의 주목을 받는 쾌감에 흠뻑 취해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이제 남편을 따르는 아내로서의 덕담을 할 차례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에서 프로젝터와 연결된 리모컨을 넘겨받았다. 현우 씨의 성공을 축하하고 또 저희 가족을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작은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실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퍼져나갔다. 이현우의 얼굴에 걸린 미소가 더욱 환해졌다. 그는 내가 우리 세 식구의 단란한 영상이나 달콤한 웨딩 사진이라도 틀 줄 알았을 것이다. 그는 심지어 친절하게 거실 조명을 어둡게 조절해주기까지 했다. 모두가 흥미로운 표정으로 거대한 흰 벽을 바라보았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PPT도 따뜻한 사진도 나타나지 않았다. 화면이 한 번 깜빡이더니 지독하게 익숙한 침실이 나타났다. 바로 우리의 안방이었다. 화면은 조금 흔들렸는데 구석 어딘가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로 찍은 것이 분명했다. 화면 속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알몸으로 뒤엉켜 있었다. 남자는 이현우, 여자는 최미경이었다. 거실은 순식간에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했다. 주변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이현우 부모님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지더니 이내 경악과 창백함으로 변해갔다. 현우 옵. 너무 좋아. 최미경의 역겨운 신음소리가 프로젝터에 연결된 고급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 거실 전체에 선명하고 입체적으로 울려 퍼졌다. 이현우의 얼굴은 빛과 그림자의 교차 속에서 붉어졌다가 보라색으로 다시 하얗게 변하더니 마침내 송장처럼 변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내 손의 리모컨을 빼앗으려 했다. 하는별, 너 미쳤어. 당장 꺼. 그가 울부짖었다. 하지만 나는 가볍게 몸을 틀어 그를 피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바뀌고 검은 화면 위로 오디오 파형이 나타났다. 블랙박스 속 대화들을 내가 정수만 모아 편집한 버전이었다. 그 박이사, 그냥 돈만 아는 돼지 새끼야. 회사 상장만 하면 제일 먼저 쫓아낼 거야. 이현우의 목소리였다. 소파에 앉아있던 박이사의 얼굴이 순간 돼지 간처럼 검붉게 변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내 장인 그 늙은 여우, 내가 자기한테 충성하는 줄 알겠지? 그 영감돈 다 빼돌리고 나면 울고불고 할 때도 없을걸. 아버지의 얼굴이 물이라도 떨어질 듯 어둡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저 담담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실 뿐이었다. 하는별 그 등신 같은 년, 그냥 우리 계획에 필요한 자궁이었을 뿐이야.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장내가 술렁였다. 이현우의 어머니가 다악 하는 비명을 지르며 거의 졸도할 뻔했다. 이현우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내 입을 막으려 달려들었지만 아버지가 데려온 2명의 경호원에게 단단히 붙들렸다. 서프라이즈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그 치명적인 진단서가 나타났다. 최미경의 이름과 이기 매독이라는 붉은 글씨가 무한히 확대되어 마치 지옥에서 온 판결문처럼 보였다. 이분은 나는 화면을 가리키고 다시 구석에서 벌벌 떨며 도망치려던 최미경을 가리켰다. 이현우 씨가 고용한 특급 도우미로 저희 집에서 제 6개월 된 아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입사하기 전부터 이미 매독 환자였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거실은 완전히 뒤집어졌다. 분노에 찬 욕설과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이 뒤섞였다. 짐승.
저건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박 이사가 분노로 온몸을 떨며 이현우를 향해 소리쳤다. 이 혼란의 정점에서 아버지가 일어섰다. 키가 크지 않은 분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보였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천둥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이현우.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나, 한성그룹 회장 한정태는 지금 이 시간부로 귀사에 대한 모든 기투자 및 예정된 투자를 전액 철회함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그의 뒤에 서 있던 변호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바닥에 주저앉은 이현우의 변호사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다. 또한 아버지의 시선이 칼날처럼 이현우의 얼굴을 훑었다. 우리는 이미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내가 허위 계약을 통해 내 정부 명의의 유령 회사로 빼돌린 돈, 단 한 푼도 남김없이 회수할 것이다. 이현우는 잿빛 얼굴로 중얼거렸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장인어른, 오해입니다. 전부 오해라고요. 나는 그의 앞으로 걸어가 그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나를 기생충이라 모욕했던 남자가 지금은 진짜 벌레처럼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이현우 씨의 나, 하는별은 당신에게 이혼을 정식으로 통보합니다.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평온했다. 아들의 단독 양육권을 주장할 것이며 당신은 빈손으로 이 집에서 나가게 될 겁니다. 아, 그리고 나는 경호원에게 길이 막힌 최미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최미경 씨, 당신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도 발부되었습니다. 죄목은 사기 및 전염병 예방법 위반입니다. 병을 숨기고 의도적으로 제 아이에게 접근한 죄, 법정에서 봅시다. 내가 말을 마치는 것과 동시에 별장의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문 열림 버튼을 눌렀다.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이 엄숙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진 이현우와 핏기 없는 얼굴의 최미경에게로 직행했다. 이현우 씨, 최미경 씨, 두 분은 여러 형사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한때 서로를 탐닉했던 그들의 손목에 채워졌다. 번쩍이는 경찰차의 경광등이 거대한 통유리 창을 통해 들어왔다. 붉고 푸른 빛이 교차하며 이현우의 절망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비췄다. 그는 경찰에게 끌려나가며 내 곁을 지날 때 지독한 원망이 담긴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하는별, 이 독한 년, 너 잘 사나보자. 나는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가에 마침내 진심에서 우러나온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이현우, 지옥에나 가은의 오늘의 결말은 모두 내가 자초한 거야. 법정에서의 추태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했다. 이현우와 최미경, 내 침대 위에서 부귀영화를 함께 누리자고 맹세했던 그 연인은 판사 앞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미친 개처럼 서로를 물어뜯었다. 이현우는 최미경에게 속아 넘어갔으며 모든 자금 횡령 계획은 그녀가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최미경은 이현우에게 감쪽같이 속아 감정을 이용당했으며 병을 숨긴 것도 그의 야망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울부짖었다. 그들은 모든 추악함, 탐욕, 악독함을 백일하에 드러냈다. 그 몰골은 내가 프로젝터로 보았던 어떤 장면보다도 역겨웠다. 나는 첫 공판에만 참석하고 다시는 가지 않았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 마침내 판결이 나왔다. 이현우는 업무상 횡령 및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에 따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최미경은 사기 및 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판결을 듣는 순간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실신했고 한 명은 히스테릭하게 악을 쓰며 추태를 부렸다고 했다. 나와 이현우의 이혼 소송 또한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명백한 혼인 파탄의 증거, 재산 빼돌리기, 정신적 학대라는 가정폭력 앞에서 그는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다. 법원은 아들의 양육권을 온전히 내게 주었고 그가 빈손으로 집을 나가야 한다는 내 요구를 전부 받아들였다. 더러운 기억이 가득한 일산의 그 집,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는 것이었다. 나는 청소업체를 불러 이현우에게 속한 모든 물건을 쓰레기장에 버리도록 했다. 그의 양복, 그의 넥타이, 그의 사진, 모든 것을 미련 없이 치워버렸다. 안방을 비울 때 우리가 함께 눕던 그 침대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인부들에게 폐기물로 처리해달라고 했다. 이삿짐 트럭이 떠나고 텅 빈 집 거실 중앙에 섰을 때 거대한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빗줄기 속에서 먼지가 춤을 췄다. 나는 이 집에 달라붙어 있던 모든 어둠과 악취가 버려진 물건들과 함께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버지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현우가 빼돌린 자금 대부분을 회수했다. 그리고 그 돈을 내 명의로 된 통장에 넣어주시며 말씀하셨다. 은별아,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몫이다.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해보렴. 나는 예전처럼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거나 명품을 사는데 쓰지 않았다. 최미경의 그 충격적인 진단서와 아들을 끌어안고 느꼈던 공포와 두려움이 떠올랐다. 나는 그 돈으로 나만의 회사를 설립했다. 프리미엄 유기농, 안전한 성분의 영유아 케어 전문 브랜드였다. 아기들의 스킨케어 제품부터 엄마들의 산후 회복 제품까지 나는 직접 모든 성분과 테스트 과정을 챙겼다.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모든 엄마가 안심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다. 이것은 내가 그 악몽 속에서 피워낸 꽃이었다. 내 상처를 다른 사람을 지키는 갑옷으로 만든 것이다. 반년 후, 내 첫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가 청담동 가장 번화한 거리에 문을 열었다. 매장은 밝고 투명하게 디자인되어 생명력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오픈 당일, 매장은 손님들로 북적였고 언론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나는 세련된 흰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서서 차분하고 당당하게 내 브랜드 철학을 소개했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의 후광에 기대야 했던 한은별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보호가 필요했던 한씨 집안의 큰딸도 아니었다. 나 자신이 바로 나의 브랜드였고 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행사의 소란이 잦아든 저녁, 나는 엄마와 함께 플래그십 스토어 2층 VIP 라운지에 앉았다. 거대한 통유리 창 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우리 앞에는 황금빛 샴페인 2잔이 놓여 있었다. 기포가 잔 속에서 즐겁게 피어올랐다. 나는 잔을 들고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도 잔을 들어 내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맑은 소리가 울렸다. 그 연극 정말 볼만했어요. 나는 잔 속의 기포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거실에서 펼쳐졌던 그 처형식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엄마가 웃었다. 눈가의 잔주름 속에 지혜와 후련함이 담겨 있었다. 엄마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의 차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이전 연극에서 넌 수동적인 배우였어.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그건 남의 각본이었지. 엄마는 고개를 돌려 내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 눈빛은 자랑스러움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연극의 주인공은 오직 너 하나야. 은별아, 너 자신을 위해 건배. 나는 엄마를 보고 창밖의 휘황찬란한 불빛을 보고 새로운 시작과 승리를 상징하는 이 액체를 보았다. 마음속 마지막 한 점의 그늘마저 완전히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래, 길고 고통스러웠던 결혼 복수극은 이제 막을 내렸다. 커튼콜이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무대가 열렸다. 그리고 이번 무대에서 나 한은별은 작가이자 감독이며 유일한 여주인공이다. 나는 샴페인 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샴페인의 맛은 새콤하면서도 끝맛은 달콤했다. 끝없이 피어오르는 기포는 꼭 지금의 내 인생 같았다. 정말 좋았다.